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변함없이 강의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설 읽는 제주 4.3 항쟁 시즌2 에피소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제주 4.3 문학 1세대 두 번째 강의이고요. 현경 소설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현경 말이 되지 못한 기억을 살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하기 전에 제가 좀 홍보, 제 책이 나왔습니다. 오늘 막 도착했고요. 소설입니다. 단편집 오래된 숨이라고 하는 제목의 단편집을 냈습니다. 저도 오늘 받았고요. 이 출판 일자가 8월 15일로 되어 있고요. 온라인 서점에 등록이 되는 건 아마 다음 주 화요일쯤에 등록이 돼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좀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저도 이 책을 받아봤고요. 여러분들 평론을 하다가 소설을 쓴다 그러니까 평론이나 잘하지, 연구나 잘하지, 웬 소설까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소설을 좀 썼고요. 그동안 썼던 것들을 이야기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설적인 언어로 담아낼 수 없는 대단히 복잡하고 그리고 모순적인 이런 상황들을 담아내는 그릇은 저는 소설이 제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설이야말로 잡스러운 거죠. 가장 늦게 태어난 예술 중에 하나죠. 물론 영화가 있습니다만 영화가 태어나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가장 처음이자 가장 나중에 생긴 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야기에 대한 유발 하라리도 인간은 이야기하는 동물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이야기를 통해서 4.3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들을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오래된 숨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출판사에서 프로모션을 열심히 해달라는 주문이, 특별한 주문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작가가 이렇게 자기 책을 선전하면 야단도 맞던 시절이었습니다만 좀 명구스러긴 합니다. 그래도 출판사에 손해는 끼치지 말아야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비평집을 낼 때는 많은 분들이 잘 안 읽으시는 것 같아요. 일단 두껍기도 하고 좀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4.3과 관련된 이야기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을 좀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욕심에 오래된 숨이라고 하는 소설집을 냈습니다. 여러분들 좀 너무 두껍지 않게 들고 다니면서 금방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6편의 단편 소설을 모아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임철호 선생님이 뒤에 해설을 좀 써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평론가로서 그리고 연구자로서 꽤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이제 소설가로서, 소설을 쓰는 사람으로서 또 첫 시작이니까 많이 좀 격려도 해주시고요. 많이들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큰일 났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평론가의 외도가 아니라 이제 진짜 작가로서, 소설가로서 여러분들과 만나야 될 텐데 이러다가 제 미천이 다 드러나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오늘 소설 읽는 제주 4.3 항쟁 두 번째 시간, 에피소드 두 번째죠. 지난 시간에는 제주 4.3 문학 1세대 작가 현기영, 현기론, 오성찬 이 세 작가를 중심으로 일종의 오리엔테이션 그리고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제는 구체적인 작품 하나하나씩 따져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언어의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할까 싶어요. 제가 제 글에서도 썼습니다만 기억을 하기 위해선 우리만의 언어가 필요하고 그 언어는 끝내 신체의 기억으로 이어진다. 제 글에서도 썼습니다만 근데 그 이야기는 언어로 말해지죠. 그러면 그 언어는 과연 누구의 언어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죠. 오늘은 현기영의 초기 단편 중에서 순이삼촌 해룡 이야기 가져왔고요. 그리고 현기영 문학의 걸작 중에 하나죠. 지상의 숟가락 하나. 세 작품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언어와 기억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표준어 제주도어, 그러니까 제주말이죠. 육지와 제주의 언어는 굉장히 좀 다릅니다. 이질적인 요소가 있어서 표준어와 제주의 말, 그리고 순이삼촌과 그리고 지상의 숟가락 하나로 이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언어의 문제와 기억의 문제를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일단은 4.3을 왜 언어의 문제로 다시 읽는가부터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그동안 제주 4.3 문학을 여러 가지 규정해왔죠. 일단은 4.3이라고 하는 국가폭력, 3만 명이 넘는 희생자가 생겼죠. 국가폭력을 증언하는 것으로서의 문학,
아무것도 말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문학을 통해서 말해야 된다라고 하는 증언의 문학,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역사적 진실을 복원하고 그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자고 하는 문학적인 실천, 이 그것을 통해서 일종의 희생에 대한 국가의 사과나 승인을 요구하는 굉장히 중요한 척도이자 지렛대의 역할을 했죠. 많은 사람들이 현기영의 78년도에 발표됐던 순위 삼촌을 통해서 제주 4.3 처음 접하게 됐다라고 하는 고백들은 여러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제 78년도니까 10년대에 대학을 다녔던 분들, 현기영의 순위 삼촌, 그 당시에는 금서였지만 복사본으로 또는 몰래 읽어가면서 제주에 이런 일이 벌어졌었지, 내가 이 이야기를 너무나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그런 소설의 힘을 보여줬었죠. 근데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넘어서서 일단 언어의 문제로 얘기를 해보자. 그리고 표준어의 문제, 또 지역어의 문제, 그리고 언어가 지역을 어떤 식으로 긴박시키는가, 그리고 따로 수렴되지 않은 기억의 언어라고 하는 게 과연 존재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늘 얘기합니다만 기억은 언어를 통해서만 붙잡힌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언어는 끝내 우리 몸에 새겨지죠. 4.3의 기억들이 오랫동안 은폐되어 있었지요. 스스로 떠오르지 않습니다. 기억을 마주할 계기가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주 4.3 문학 1세대 작가들의 4.3에 대한 기억들은 어떤 이 역사적 기억, 과거의 기억과 마주하는 계기적 사건이 그 소설의 전반부를 작동하죠. 현기영의 귀향, 그리고 현기런의 빙이라고 하는 모티프. 하지만 그 계기가 표준어로는 번역되기 어려운 제주의 말, 그러니까 이 지역의 말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나타나고, 그것이 언어라고 하는 건 지식이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 몸에 각인된 감각이고, 그 몸에 각인된 감각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언어를 통해서 기억을 한다는 것은 결국 그 기억의 신체적 감각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됩니다. 일단은 표준어라는 국가라고 하는 테마부터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일단은 표준어는 언어가 아니라 규범이다라는 겁니다. 홍상일 평론가라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김광엽 시인이 썼던 시집의 말미에 표준어는 서울 중류사회의 교양 있는 사람이 쓴 말을 규범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죠. 어찌 보면 국어는 지금까지의 방언과 속어를 솎아내는 일종의 소탕전의 성격을 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지역어는 공민권을 박탈당한 불가촉 천민의 말이었다 고백을 합니다. 이때 공민권이라고 하는 건 실질적으로 말하면 시민권, 요즘으로 치면 그렇게 이야기될 수 있는데, 불가촉 천민의 말이죠. 제가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학교에서 제주의 말, 제주말을, 제어를 쓰는 것을 굉장히 금기시했던 시기입니다. 아마 육지에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해가 되시지 않을 텐데, 표준어, 제주말을 쓴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편하게 느끼고, 제주말을 쓰는 건 소위 말하면 격이 좀 떨어진다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표준어 시범학교라는 것들이 지정이 돼서 학교에서는 사투리를 쓰지 못하게 했고요. 사투리를 쓴다는 이유로 야단을 맞고 심지어 매를 맞았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어로 말해지는 것이 강요당했던 시절에 78년도만 하더라도 제주에는 그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강했고, 그것이 굉장히 강한 힘으로 작동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 제주도의 말을 한다는 건 일종의 규범 문화, 표준어로의 어떤 규범이라고 하는 이 규범 문화의 독점에 대한 일종의 항의로 읽힐 수 있다라는 겁니다. 김광엽 시인이라고 있습니다. 이 국어라는 시에 보면 국어여 이렇게 되고요. 어두운 밤의 고행자여, 나는 그를 찾아 헤매고 그는 나를 피해 어디로 보인지 가버린다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우리는 국어, 표준어, 우리 말이라고 하는 게 다 한국어를 하니까 굳이 한국어를 찾아 헤맬 필요가 없죠. 그리고 한국어가 나를 피해서 어디로 도망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한국어 네이티브이니까. 하지만 이 지역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아마 이 감각들, 요즘에야 사투리 지역의 언어들에 대한 관심들이 높지만 예전만 하더라도 서울이라고 하는 중심, 서울의 중류 사이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 그것이 규범이 돼서 사투리는 굉장히 어찌 보면 천한 것, 그리고 말해져서 안 되는 것, 사투리 이야기하면 뭔가 교양 있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던 것.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우리가 그때 모국어라고 하는 게 일종의 학습된 것이라고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리고 지역의 언어를 일종의 신체적 감각으로 느꼈던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찌 보면 끝없이 찾아 헤매야 하는 것이죠. 서울에 지역에 살고 있던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서울에 가면 서울 말을 쓰려고 하죠.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 감각들 신체적인 신체에 남아있는 그 언어의 흔적들은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표준어라고 하는 것들은 어찌 보면 지역을 또는 지역어를 외부로 밀어내는 것. 저는 그걸 제가 썼던 논문에서 일종의 심리나의 방식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거부감 느끼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왜 서울의 표준어 그리고 지역어 부산, 경상도, 전라도 이런 것들을 사투리라고 하면서 일종의 우열 관계 속에서 이야기하나. 사투리는 어떻게 보면 회화가 되거나 개그의 소재가 되거나 또는 신분과 계급을 드러내는 그런 언어들로 사용이 되죠. 60년대 70년대 하더라도 예전에는 식모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깡패들이거나 식모들이거나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표준어를 쓰지 않고 전라도 말을 한다거나 경상도 말을 한다거나 그런 것으로 TV 드라마에서 그려졌던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죠. 어찌 보면 표준어라고 하는 걸 강요한다는 건 결국은 지역의 언어들, 그 지역의 언어들이라고 하는 건 그 지역의 언어들로만 기억될 수 있는 것들을 밖으로 밀어내는 힘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번역 불가능성입니다. 김광엽 선생의 도라라방 어디 감수가 이게 제주민요 시집이라고 부제가 돼 있는데 제주도 말을 서울말로 옮겨봤는데 맛이 달라지죠. 뜻도 달라지고. 그래서 이 표준어의 문제는 어찌 보면 표준어의 감각으로는 포섭될 수 없는 표준어의 감각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지역만의 독특한 어떤 것. 그건 번역이 불가능하죠. 이 번역이라고 하는 건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다양한 어찌 보면 우리 사회는 다언어 사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에 어떤 중산층의 언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 계급적으로도 하층 계층에 있죠. 워킹 클래스들의 언어들이 따로 있죠. 그리고 지역의 언어들이 따로 있죠. 그럼 어떤 식으로 번역을 할 수 있을까? 이 번역이 불가능한 것이야말로 어찌 보면 지역의 언어는 표준어 또는 국어의 바깥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게 서울에서만 나고 자란 분들은 이런 감각들이 좀 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지역에 살고 계셨던 분들은 물론 광주든 부산이든 강원도든 이렇게 또는 충청도든 이렇게 지역에 살고 있었던 분들은 아마 이런 감각들을 이해하실 것 같은데 서울에서 나고 자라신 분들은 이런 감각이 없죠. 특히 이제 제주에서 나고 자란 저 같은 사람 입장은 이런 감각이 확 있습니다. 얼마 전에 끝난 폭삭 소가수다 거기에 제주 사투리가 많이 나오진 않는데 제주 사투리 하게 되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70년대 80년대는 더하죠. 저도 할머니 손에 컸는데 할머니한테 사투리를 많이 배웠죠. 할머니 언어들. 근데 학교 가니까 할머니의 말과 교과서에 실려있는 말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럴 때 느꼈던 어떤 신체적 감각들, 내가 어릴 때부터 배웠던 언어가 교과서에는 실리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느꼈을 때 어떤 감각들, 이런 감각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곤혹이라고 얘기하는데 대단히 곤혹스러워요. 일단 해룡 이야기 먼저 갈까요? 해룡 이야기에는 주인공이 문중후라고 하는 주인공이 등장하는데요. 여기 보면 문중후라고 있는 인물은 어떤 인물로 등장하냐면 촌스러운 고향 사투리를 훌훌 떨쳐버리고 비굴하게 압첨하는 법까지 터득했다. 메뚜기가 제 아무리 뛰어봐야 고작 풀밭이라던가 하는 곳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중호라는 인물은 제주 출신이거든요. 근데 서울로 갔습니다. 아마 이 문중호라는 인물의 현경이라고 하는 작가의 어떤 개인적인 경험이 밑바탕이 될 수도 있죠. 1년생이니까 70년대 중반쯤에 초중반에 서울로 갔으니까 가자마자 뭘 배우겠어요? 이게 표준어를 써야죠. 제주도 말을 하면 촌놈이라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촌스러운 고향 사투리를 떨쳐버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비굴하게 아첨하는 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결국 뭐냐면 국어, 표준어
그리고 사투리, 이게 사투리는 좀 열등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스스로가 내면화한 인물이죠. 그래서 제주도말을 버립니다. 제주말을 버리고 본적까지 옮깁니다. 완벽한 서울 사람이 되려고 했던 인물 문중. 그래서 섬 사람이 아니고 싶었다라고 하는 인식입니다. 아마 이런 인식들은 서울 나고 자라신 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그 서울에서 나고 자란 분들에게 뭘 탓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이런 어떤 태생적인 감각들이 제주 사삼 문학이 다른 문학과 다른 어떤 결을 만들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주 사삼 문학을 이해하려고 하면 제주의 언어에 대한 감각을 먼저 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표준어와 지역어사의 간극을 서울말 습득이라고 하는 자신의 신체적 번역으로 넘으려고 해요. 하지만 제주의 말이 이 음성체계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완벽한 표준어 음성체계로 발현될 수 없죠. 어찌 보면 번역이 불가능하죠. 요즘 여러분들 많이 아시지만 사람 심은 사라진다. 제가 할머니한테 늘 들었던 얘기가 아이고 이 설로내기야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설루다라는 말은 서럽다라는 표준어도 아니고요. 슬프다라고 하는 표현도 아니고요. 예를 들면 어리다 또는 어리석다 이런 표현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 또는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어떤 의미? 설로내기야. 이 말을 과연 표준어로 어떤 식으로 번역을 해야 될까? 표준어에 완벽한 짝이 없죠. 제주도의 말뿐만 아니라 부산, 광주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 문중호라는 인물은 그렇게 고향의 올가미를 언어적이라고 하는 것 측면에서 자꾸 떨쳐내려고 하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해룡이야기란 소설에서. 그래서 모래내 가렸는데 그렇게 아무리 하려고 해도 모래내라고 해야 되는 걸 모래내, 가련동이라는 말을 관련동 이런 감각들 있죠. 아무리 고치려 해도 신체에 각인된 음성적 표식은 지워지지 않죠. 서울말 습득이라고 한 신체적 번역이 끝내 실패하는 인물 문종호라는 인물을 통해서 어찌 보면 언어의 문제가 결국은 기억의 문제에 맞닿아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현기영 초기 소설에는 이런 언어적인 감각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이런 감각들이 등장하는 건 지역의 언어를, 그러니까 제주의 언어를 버림으로써 서울의 세계, 표준어의 세계에 편입되고자 하는 욕망을 갖고 있죠. 마치 발자크의 소설이, 프랑스의 소설과 발자크의 소설이 대부분이 뭐냐면 파리 외곽에서 살고 있는 지방 출신의 젊은이가 파리의 상류 사회에 진입하려고 하는 열망, 하지만 그 열망과 욕망이 결국 실패로 끝나는 이야기들이 발자크 소설에 많이 등장하는 것처럼 마치 현기영의 소설은 제주의 언어, 촌스럽고 죽음뿐인 제주의 언어를 지워버리고 싶은 주인공들이 결국은 그 언어적 감각을 지울 수 없고 그 언어적 감각을 되찾음으로써 끝내 그 죽음뿐인, 그래서 정말 잊고 싶었던 그런 역사적 기억을 만나게 되는 이런 흐름들을 일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기영 소설의 초기 작품들은 언어적 감각이 표준어와 제주어라고 하는 언어의 어떤 위계, 열등한 언어로 각인된, 이렇게 낙인 찍힌 제주어에 대한 문제의식을 잘 드러내고 있는 소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룡, 그러니까 결국은 육지 컴플렉스인데 결국은 10년 전의 기억들을 맞이하게 되죠. 해룡의 탈, 바다 영웅의 탈을 벗어버리고 자신의 어찌 보면 흉측한 몰골과 맞이하는 것. 지금 언어적 열등감, 그리고 그 탈을 벗기려는 결심, 이게 결국은 억압된 기억과 정면으로 마주하려면 사람들이 촌스럽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촌스러운 것으로 치부되는, 그래서 잊고 싶었고 잊을 수밖에 없었던 그 언어적 감각을 민낯으로 마주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 소설에서는 문중호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거죠. 어찌 보면 국어의 세계, 표준어의 세계를 거부한다는 건 결국은 그걸 확장하면 국가의 기억과 맞서겠다라고 하는 인식입니다. 이때 국가의 의식은 뭐냐면 제주 4.3을 뭐로 기억하는 거예요? 이때만 하더라도 87년 민중항쟁 이후로 87년이 없었다면, 그리고 그때 87년의 성과로 광주 청문회가 없었다면
제주 4.3에 대한 어떤 진상 규명은 좀 굉장히 많이 늦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주 4.3을 똥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기억해야 한다고 강요받았거든요. 지금도 제가 제주 4.3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주에 있는 지역에 있는 인터넷 신문에 가끔씩 글을 쓸 때가 있는데 정말 꼼꼼하게도 그리고 정말 부지런하게도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전히 폭동이고 4.3은 남로당의 반란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런 거 보면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국회에서 5.18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는데 저는 이런 역사 수정주의, 일종의 역사 부정주의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흐름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이럴 때일수록 4.3에 대한 문제와 4.3에 대한 이야기들을 열심히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런 해롱 이야기의 문중우가 결국은 순위 삼촌의 나로 이어지죠. 서울말 일변도의 언어 생활이 가식적이었다. 억지 추장식이었다. 표절 인생이었다. 자신의 인생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걸 각성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그래서 이 각성이 결국은 순위 삼촌에 대한 기억, 제주 4.3에 대한 기억, 북촌 학살에 대한 비극을 기억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표절 인생, 그래서 나라는 인물, 순위 삼촌에 등장하고 있는 나라고 하는 인물은 예전에는 고향을 기피하는 인물이에요. 고향에 가기 싫어요. 무려 8년 동안 고향에 내려가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15년 동안 사투리를 쓰지 않으려고 의식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순이삼촌이라고 한 소설에서 귀향하게 되죠. 제사 때문에. 그러면서 다시 나는 이 자신의 인생이 표절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각성하는 순간에 고향에 대한 선입견 수정하게 되고요. 고향 말을 다시 쓰게 되고 이 고향의 말을 아들에게 가르치고 서울말 일변도를 표절로 규정하게 되는 이런 인식의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순이삼촌의 맨 앞부분에 보면 이런 단어들을 발견합니다. 저것은 코지였고 저건 돌빌레라고 부르고 저건 듬북누리라고 부르고 저거는 태왁이라고 부르고 저거는 조지뿌리라고 부르고 저건 불턱이라고 부르죠. 혹시 제주 출신이신 분들은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고향이 제주가 아니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코지라고 하는 게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을 우리 바람코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영등할망이 있던 영등할망, 영등코지. 그리고 빌레라고 하는 게 굉장히 넓은 안반입니다. 제주는 화산섬이었잖아요. 화산이 분출하다가 흘러내리다가 그대로 식어서 그러면 굉장히 넓은 안반 지대가 펼쳐집니다. 그걸 빌레. 근데 돌빌레. 해초가 쌓여 있는 것을 듬북눌. 태왁은 여러분들 요즘은 해녀가 워낙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이 돼서 해녀들이 들고 다니는 일종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고 그리고 해녀들의 수확물들, 채집물들을 보관하는 이 태왁. 불턱은 해녀들의 몸을 녹이는 것을 불턱이라고 합니다. 그 폭삭 소가수다의 1화인가 2화에 보시면 해녀들이 모여가지고 전복 또 이제 다시 싣고 이렇게 넣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거기가 바로 불턱입니다. 추운 겨울 그 바다는 굉장히 춥잖아요. 그럴 때 온몸을 녹이는 곳, 그 불턱이라고 합니다. 순이삼촌에서 작중인물인 나라는 인물이 제주에 내려오면서 이런 잊고 있었던 제주의 언어를 하나씩 기억하기 시작하죠. 이 기억의 시작이 결국은 제주 4.3에 대한 기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문종우의 해롱 얘기가 일종의 제주도 말을 버리면서 고향을 망각하려고 하는 인물이었다면 순이삼촌의 나라고 하는 인물은 오히려 그런 문종우라고 하는 인물이 가졌던 것들을 각성하는 결국은 은폐된 기억과 마주하는 그런 인물로 묘사가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종의 이런 거죠. 국어 표준어의 세계는 어찌 보면 오랫동안 제주 사람들의 몸에 각인됐던 그 제주의 언어를 억압하는 이걸 일종의 상징폭력이라고 하게 되죠. 그러니까 물리적 폭력은 너무나 분명하죠. 물리적 폭력에 대한 저항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자기 스스로가 열등한 존재라고 하는 걸 내면화하는 건 굉장히 더 강렬하고 은밀한 폭력이죠. 결국은 문종우나 나의 고향이 된 깊이는 이런 상징 폭력이 몸에 남긴 흔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언어의 문제. 그래서
제주 4.3을 소설적으로 제안하는 거. 저도 이제 이 오래된 숨이라고 하는 소설에서 제주의 말을 좀 썼습니다. 근데 그럴 때 되게 고민이 많이 되죠. 어느 정도 수익까지 써야 될까. 일단은 이 책은 제주에 살고 있는 사람만 읽을 게 아니라 제주를 잘 모르는 분들도, 그리고 제주 4.3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썼는데, 이제는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단어 하나하나도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랐었는데, 폭삭 속았다라는 그런 드라마 하나가, 영화 하나가 제주의 말을 여러분들에게 좀 익숙하게 만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많이 좀 익숙해져서 제주의 말을 소설 속에 써도 좀 될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화석처럼 은폐된 말들을 발굴하는 행위. 그것이 결국은 현기영이라고 하는 작가가 제주 4.3을 기억하는 방식, 초기 소설에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음을 여러분들은 아실 수 있겠습니다. 그게 결국은 어떤 인식이 있느냐면, 현기영의 소설을 읽다 보면 육지는 근대고 제주는 전근대라고 하는 일등 차별적 구도, 일종의 내부 심리적 그런 관계망 속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기억을 발굴하는 계기는 결국 지역어에 대한, 제주어에 대한 주체적 인식에서 한다라는 것. 이런 내부 식민지, 어떻게 우리가 식민지야, 어떻게 서울이 제주를 식민지로 해 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을 텐데, 국가가 다른 국가를 물리적으로 독점하고 물리적으로 지배하는 이런 관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을 항상 중심에 두고 지역을 변방 또는 지역을 2류 또는 3류라고 두는 계급적인 우열 관계가 놓여 있는 것을 저는 일종의 내부 식민지적 시선이라고 보는 겁니다. 많은 사회학자들도 이런 관계 속에서 종종 이야기하고 있어서 여러분 좀 이런 표현에 너무 거부감을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지상의 숟가락 하나를 좀 얘기해 볼 텐데요. 현경의 초기 소설이 회룡 이야기나 수지삼촌을 통해서 결국 언어의 문제를 통해서, 언어라고 하는 것, 그 지역의 언어, 제주의 언어를 통해서 제주의 기억과 만나게 되는 통로로서 제주의 언어를 주체적으로 발견해 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주체적인 어떤 기억의 발견이 어떻게 문학적 지연으로 완성이 되는가, 그런 것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소설이 저는 지상의 숟가락 하나 생각을 합니다. 지상의 숟가락 하나는 일종의 현기영 선생 본인의 유년기의 체험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동화라도 만들어져서 여러분들 읽으실 수 있는데, 현기영 문학에 있어서 지상의 숟가락 하나는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작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몇 년 전에 제주도 우다라고 하는 소설을 내셨습니다. 김석범 선생도 90이 넘어서까지 소설을 썼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늦은 나이라는 건 없습니다. 요즘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든 것처럼 하는 분들도 계신데,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하시고 싶은 일 있으시면 지금이라도 하십시오. 저도 이 책을 쓰는데 24년 걸렸습니다.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20년 넘게 걸렸네요. 여러분들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여기 보면 인민유격 대장 이덕구라고 하는 인물이 결국은 6월 9일 날 49년이죠. 결국은 총살당하죠. 자살했다는 얘기도 있고 총살당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알 수는 없죠. 그 죽은 주검을 제주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로 치면 광화문이죠. 광화문 앞에 이렇게 내걸어요. 십자가처럼 내겁니다. 그 사진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사진을 보면 뭔지 모르게 사람들의 어떤 불안,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죽은 시체를 이렇게 전시한다는 건 명백한 목적이 있는 거죠. 원고죠. 국가에 저항하지 말아라. 이렇게 저항하면 너희들도 똑같은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 장면을 작가 현기영은 이런 문장으로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민중 속에서 장두가 태어나고 장두를 앞세워 관건의 불의에 저항하던 섬공동체 오랜 전통, 그 신화의 세계는 그날로 영영 막을 내리고 있라고 이 문장을 쓰고 있는데요. 장두라는 말은 이게 장자가 한자로 소장할 때 장자입니다. 머리 두자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봉건 시대예요. 임금에게 저항하는 건 그건 역적이죠.
영모죠. 봉건시대 영모는 용납될 수 없는 행위죠. 제주 목사가 왕을 대신해서 이런저런 통치를 하고 있었을 때 목사가 잘못을 했거나 또는 그 목사 밑에 있었던 향리나 아전들이 잘못을 할 경우에 이러한 폐단을 좀 시정해달라고 하는 요구를 하게 되죠.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좀 개선해달라라고 소장을 씁니다. 요즘 같은 무슨 성명서, 건의문 뭐 이렇게 올리죠. 근데 그게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이름을 올려요. 쭉 이름을 올리는데 그 이름의 맨 앞에 이름을 쓰는 사람을 장두라고 합니다. 동학 때는 이제 사발통문이라고 해서 그러면 누가 주동자인지 모르게 하잖아요. 근데 제주는 다르지 않아요. 맨 앞에 이름을 올린 사람이 주동자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소위 말하는 그 밀란의 국면에서 항상 등장하는 게 장두였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밀란이 일어나게 되면 일면 변방 제주에서 난리가 났다라고 하는 게 사발이 도착하면 임금은 안무사라고 해서 저간의 사정을 잘 살펴봐라 라고 하는,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요즘으로 치면 중앙부처에 있는 행정안전부 고위공무원을 파견을 해요. 그래서 그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 목사가 잘못했거나 아전이 잘못했거나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일면 벌을 내리죠. 목사를 다시 서울로 보내거나 귀양을 보낸다거나 벌을 내린다거나 아전들이 잘못하면 옥에 가두거나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난을 일으켰잖아요. 봉건시대에 난을 일으켰다는 건 그 목사가 아무리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그 목사의 통치는 결국 임금을 대신한 통치죠. 그렇기 때문에 임금에게 소위 말하면 반항을 한 거잖아요. 임금에게 반항을 하는 걸 봉건시대에서는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용납을 하면 소위 말하면 영이 안 서죠. 통치의 어떤 성이, 어떤 통치적인 어떤 권력이 흔들릴 수도 있죠. 그래서 본보기로 장두, 그 소장의 맨 앞에 주동자들 처형합니다. 그러니까 장두가 된다는 건 목숨을 내놓고 하는 일이에요. 그것이 임술년, 신축년 이런 제주에서 벌어졌던 여러 밀란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그래서 천년 4월 3일의 봉기를 현기영은 이 봉건시대의 밀란의 전통에서 이어진 어떤 흐름 속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남로당이라고 하는 이데올로기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요. 남로당을 자꾸 이데올로기적 좌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회주의, 공산주의 말씀하시는데, 당시에 사회주의 남로당은 해방 이후에는 합법적인 정당이었습니다. 다만 1946년 5월 정판사 위패 사건이란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정판사 위패 사건이라. 그러니까 미군정의 조작에 의해서 당시 사회주의, 즉 미군은 반공주의적인 정권을 남한에 수립하려고 해요. 그래서 몽양 연영을 중심으로 한 인민공화국, 인공도 용납하지 않죠. 그리고 제주뿐만 아니라 남한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자주적인 어떤 사람들의 어떤 국가 통일에 대한 열망, 이런 것들을 다 사회주의 뭉뚱그려서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 탄압의 빌미가 된 게 정판사입니다. 위조 지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남로당이, 사회주의자들이. 그건 명백 미군정의 조작입니다. 그 정판사 위패 사건으로 결국은 대전 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한국전쟁 이후에 대전 골령굴에서 학살당한 사람이 유명한 이관술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당시 남로당 재정부장이었던 이관술의 누이도 이순금이라고 운동가였는데, 관련돼서 무죄를 다투는 이 좀 진상조사를 하자는 그런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지요. 그런 측면에서 장두라고 하는 임무 현기영이 부각한다는 건 결국 제주 사람들이 4.3이라고 하는 것을 일으킬 수 있었던 요인은 제주가 오랫동안 밀란의 전통이 있었고 그렇게 저항을 하고 그걸 통해서 제주 공동체를 지켰던 역사적 전통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이덕구를 지금도 뭐 남로당 수계쯤으로 판단하시는 분들, 이덕구의 이자만 나오는 정말 치를 떠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덕구가 주장했던 어떤 남로당의 어떤 저항의 정신이 결국
제주의 저항의 정신, 섬 공동체에서 빚어지고 있다라고 문학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지금 시대에 이 장두 민중 속에서 장두가 태어나고 장두를 앞세워서 관건의 불의에 저항하는 건 시민적 저항, 그러니까 권력의 불이함.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결국은 백성 민자, 그러니까 민중의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잖아요. 누군가에서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민주주의라고 하는 데모크라시라고 하는 어원적 의미에 비춰본다면 저는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들을 어찌 보면 해방 공간에서 실현하고자 했던 제주 섬 공동체의 저항적 전통의 상징적 인물로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우리는 이덕구란 인물을 바라봐야 될까? 언제까지 우리는 이덕구란 인물을 금기시해야 될 것인가? 빨갱이? 그러니까 그들이 외쳤던 당시 주장했던 물론 그들이 했던 과오들이 있죠. 그 과오는 과오대로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주장했던 것, 일본 민주주의 민족전선, 소위 말하는 민전이 주장했던 건국 오칙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세우는 5가지 원칙인데 지금 들으면 그냥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하고 여성의 권리가 남성과 같아지고 청년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세상. 요즘 같은 시대에 소위 말하면 굉장히 진일보한, 예를 들면 유럽으로 따지면 독일식 사회민주주의. 지금 우리 시대 민주당 보고 좌파 하는데 그런 기준을 따지면 민주당은 좌께도 못 깁니다. 우리 시대는 이런 이 좌와 우에 대한 인식이 뒤틀려 있어서 그게 아마 분단이라고 하는 것 때문이겠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저는 이런 어떤 공동체적 저항이라고 하는 것, 그 기억의 문제를 가지고 제주 4.3을 바라볼 때 제주 4.3을 결국 끝나버린 역사적 비극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함께 같이 잘 살 수 있는, 정말 그런 어떤 사회적인 진보를 생산해낼 수 있는 역사적인 어떤 힘으로 우리가 삼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저는 끊임없이 요즘 들여다보고 있는 게 개발의 문제입니다. 물론 개발의 문제가 결국 삶의 질이 나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역사적 진보 발전의 문제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게 1970년대 박정희 독재를 개발 독재라고 이해하는 것처럼 그 국가 주도의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즉 5.16도로 종합개발계획 국제자유도시라고 하는 것이 결국 개발과 근대에 대한 어떤 강요된 인식, 그것이 또 다른 배제와 또 다른 차별 이어지게 되는, 그러니까 중문 관광단지 여러분 잘 아시겠죠. 지금 가면 메시도 있고 주상절리 굉장히 경관이 아름답습니다만 중문 관광단지가 건설이 될 때 사람들이 많이 쫓겨났습니다. 그곳에 살던 마을을 통째로 밀어냈어요. 근데 보상이라고 해봐야 어디 가서 집 한 채 얻을 수도 없는 정말 쥐꼬리만한 그런 보상금을 주고 대대로 물려받았던 땅을 빼앗긴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중에는 제주에 살지 못하고 육지로 떠밀려간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평생을 그 우라와 울분 속에서 살다가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나신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문제를 우린 좀 이야기해보자는 거죠. 지금 우리 시대의 번영이 누군가의 피눈물 위에서 쌓아놓은 화려한 첨탑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4.3의 문제, 개발의 문제, 국가폭력의 문제와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우리는 4.3을 폭동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렇게 기억하지 않는다. 국가가 폭동이라고 기억하라고 그렇게 강요했지만 우리는 그 강요를 거부한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이 부정의 선언과 연대가 결국 4.3 문학의 지평을 넓힌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4.3을 정말 지나버린 역사적 사건으로만 우리가 기억할 것이냐, 아니면 4.3이라는 역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의 시대를, 우리의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좋은 공동체로 만들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우리 미래 세대에게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라고 하는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질문을 이제는 우리가 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경의 문학을 통해서 결국 언어는 기억으로, 기억은 몸으로. 그래서 결국은 4.3은 역사는 우리 몸에
DNA가 되는 거죠. 아마 우리 세대까지는 4.3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는 이제 곧 있으면 80주년이고 곧 있으면 100년인데 그들에게는 어떤 기억을 물려주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기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언어를 되찾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어떤 언어를 우리가 발명할 것인가, 발견할 것인가, 그리고 그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몸의 기억을 마주할 것인가의 문제를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해봅니다. 그런 문제의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비평적인 언어, 학문장의 언어로 저도 글을 썼죠. 물론 더 부지런히 써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좀 담아낼 수 없는 것들이 있어서 이 소설을 썼습니다. 오래된 숨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습니다. 많이 좀 읽어주시고요. 읽어보면서 4.3에 대한 문제, 그리고 여기는 단순하게 이 오래된 숨에는 단순하게 4.3만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의 문제,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의 문제도 다루고 있는 소설이 있습니다. 저의 고민들, 저의 비평적 언어와 학문장의 언어로는 담아낼 수 없는 저의 또 다른 고민들을 이 책에 여러분들하고 좀 공유하고 싶어서 책을 썼습니다. 오래된 숨입니다.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오래된 숨 관련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나눠보는 시간도 가져볼까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현경의 소설 중에 마지막 태우리라고 하는 소설집에 실려있는 마지막 태우리와 목마른 신들, 이 두 작품을 중심으로 현경의 소설의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분 감사드리고 좋은 저녁 되시고요. 이 여름 잘 보내시고요.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게 한 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여러분들 변함없이 유튜브 라이브 여러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